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공공선택이론 좀 봤는데 그거 이어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의제 하에서의 공공선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본 것처럼 공공선택이 뭐라고요? 아니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미시경제 하면은 한 명 한 명이 개별 경제 주체가 자기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데 공공선택은 말 그대로 공공, 여기서 이제 집단이란 뜻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집단이 어떻게 선택을 할까? 뭐 그걸 보는 거죠. 어느 방향으로 갈래? 너네들. 그래서 집단의 의사결정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근데 아니 대한민국 전체의 집단의 의사결정 하는 방법이 의견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회후생 얘기하는 것도 비슷한 메커니즘이었죠. 근데 우선 직접적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투표 제도가 되죠. 간접적으로 하는 방법이 물론 이제 대리인을 선출하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투표 방식으로 하긴 하지만 대리인을 내세워 가지고 우리가 한다고요. 매번 다 이제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목소리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리인을 뽑게 되는데 이 대리인이 뭐 정치가가 있고요. 물론 이제 정치가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 관료도 어떻게 보면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국민의 대리인은 이제 정치가고요. 어떻게 보면 또 정치가의 대리인이 이제 관료긴 한데 또 관료도 이제 사실은 국민의 대리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뭐 딱 부러지진 않지만. 그래서 대의민주제다 거기 보시면 정치가랑 관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거고요. 얘네들도 어떻게 보면 개별 경제 주체잖아요. 그래서 미시경제학에서 소비자와 생산자의 어떤 목적식과 제약식 해서 최적 선택을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주어져 있는 제약 하에서 목표가 있어요. 이걸 목적식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정치가의 목적은 뭘까요? 정치가 뭐 국민을 행복하게 뭐 그것도 맞긴 한데 그냥 정치가의 목표는 그냥 표를 극대화하는 거예요. 표를 극대화해서 선거에서 당선되는 게 그냥 깔끔한 자기 목표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누구한테 표를 줄 것인가 그걸 보고요. 정치가들은 표를 많이 줄 것 같은 국민들에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 중위투표자 정리도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만약에 정신이 제대로 박혀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을 뽑으려고 하면 진짜 그렇게 제대로 행동을 해야 당선될 텐데 이상한 사람을 막 뽑으려고 막 하고 그러면 자꾸 이상한 사람? 근데 보통 선거할 때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뭐 이렇게 TV에 나올 때 보면 정치인들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특이하게 튀는 행동을 많이 한다고. 우리가 봤을 땐 아니 왜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하는데 저런 사람이 또 선거에 나가면 당선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뭐 정책 대결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선거 때 보면 TV에 자주 등장해서 알려진 사람이 인지도가 있으니까 선거에 당선돼. 그러니까 어떻게든 카메라에 한 번 더 보이려고 그러니까 옷도 이상하게 입고 뭐 막 등등 이렇게 튀는 행동 아니면 튀는 발언 이런 거를 많이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나 들어본 사람 있어. 저 사람 본 사람 있어. 그 사람을 또 뽑아주는 게 또 사람이 보통 이제 국민들이 투표자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으니까 다음에 당선되려면 나도 저렇게 튀어야겠다. 자꾸 그렇게 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거긴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표를 극대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관료라고 할까? 관료들의 목적은 뭡니까 하면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은 아니야. 그나마 뭐라고 할까? 관료 자기가 속한 조직의 예산을 극대화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속한 조직이 힘이 있어야지 그게 자기도 이제 힘이 있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뭐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소속감이라는 게 있잖아. 여러분도 예를 들면 다른 학교보다 성대가 잘 나가고 뉴스에 뭐 이렇게 좋게 나오면 왠지 뿌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처럼 관료들도 그렇습니다. 관료들도 자기가 무슨 뭐 월급이 엄청 뭐 이런 건 좀 떠나서 자기 부처에
이익 뭐 그런 게 또 예산과 많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은 그 부서가 또 이래저래 더 뭐 힘도 있고 뭐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로 우리가 할 거예요. 근데 거기 점띵 세 번째 보시면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무조건 다 이런 것만 하는 건 아니야. 다른 목표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좀 납득 가능한 목표인 것 같고 이렇게 해야지 뭔가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점띵 세 번째 보시면 관료와 정치가가 이득을 극대화하는데 거기 이렇게 자신의 이득이죠. 이걸 하나로 합치면 표가 이득이고 예산이 이득인데 이득을 극대화하는 게 반드시 나쁜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표를 막 이렇게 많이 얻으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 제대로 된 사람한테 표를 던지는 국민이라면 그럼 오히려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반드시 비효율적인 결과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정치가나 관료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는 했지만 진짜 자신의 이득보다는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이타적이거나 헌신적인 정치가나 관료도 있겠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또 표현했다고 해서 다 우리가 말하는 뭐 이기적이고 너무 사익을 추구하고 공익을 추구하지 않고 이런 건 아니라고 거기 2번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자, 여기서 정치가의 모형 한번 볼게요. 정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선 정치인들 보면은 거기 다운즈라는 학자가 표 극대화 모형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표를 극대화하는 거예요. 어이구. 그래서 표를 극대화한다. 맥스 표를 극대화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투표자들은 여기 국민들이 이제 투표를 합니다. 투표자들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정치인들이 있어요. 이렇게 누구한테 표를 던질 것인가 이렇게 투표자들이 주주주주 있네요. 그랬을 때 자기가 원하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투표자들이 그러한 자기가 원하는 이상적인 상황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정치가에게 표를 던지겠지. 오징어 게임에 요 오징어 같이 여기에 삼각형 사람이 만약에 진짜 우리를 위해서 잘해줄 것 같다. 그럼 이 사람한테 표를 많이 던질 것 같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투표자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자신의 의견을 잘 대변하는 사람에게 표를 던지려고 하고요. 자, 그럼 이 정치가 입장에서는 표를 많이 얻어야 되는데 아니 국민들이 얘기할 거야. 누구를 뽑을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뽑겠어. 이렇게 하면은 진짜 그렇게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요. 만약 국민들이 얘기하는 거야. 야, 나는 이상한 사람을 뽑을래. 이렇게 하는 국민들이 많으면 이상한 짓을 해야지 자기가 투표를 많이 하게 되니까 뭐 그렇게 당선되기 위해서는 진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투표자들은 정치가들은 거기 나와 있습니다. 투표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표를 극대화하는 정치가 입장에서는요. 투표자인 국민이 뭘 원하는가 그걸 잘 보고요. 정책을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당선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보려면 이제 투표자들의 성향이 극과 극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뭔가 중도를 좀 이렇게 많이 흡수를 해야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보시죠. 자, 근데 정치가들이 여기 보시면 때로는 거기 보시면 이렇게 얘가 너무 강력해. 그럼 얘네들은 힘을 합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연합을 통해서 뭐 기업도 그렇고 모든 사회 집단이 다 그런 것이죠. 저기 삼각형에게 대응을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합하는 행동이 어떻게 되는가 보면은요. 밑에 표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표를. 자, 우선 정책 안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오, 이거 잘 안 나오네. 잠깐만요. 제가 기성용을 하나 학교에서 제공하는 좋은 펜
자, 거기 보시면 이렇게 표를 하나 볼게요. 아니, 우리 안건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안건이 여러 가지 있다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이렇게 있어서 거기서는 의안이 징병제와 가족법에 대한 안건이 있습니다. 요게 징병제 그리고 가족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내용은 뭔지 모르겠지만 징병제를 좀 이렇게 그 전에 했던 방식으로 존속하자, 유지하자. 뭐 예를 들면 모병제 같이 그냥 국방의 의무 다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폐지하고 군인도 하나의 직업군인 이렇게 하자.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가족법도 뭔지 모르겠지만 존속하자, 폐지하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 투표자는 A, B, C, D, E 이렇게 있어요. A, B, C, D, E, F, E까지 있네. 이렇게 5명의 투표자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 어떻게 당선이 될까요? A 같은 경우에는 징병제의 존속에 대해서 여기 표가 이제 숫자가 자기가 선호하는 정도야. 존속은 되게 싫어하네. 폐지에 강력하게 지지할 것이고 B는 존속에 지지할 것이고 되죠? C는 폐지에 지지할 것이고 D는 존속 6대4로 6대4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다수결로 한다 그러면 징병제는 존속이 될 것이고요. 오케이? 자, 밑에 거 볼까요? 가족법은 A는 폐지에 표를 던질 것이고 B는 폐지, C도 폐지, D도 6대4니까 이땐 존속, E는 9대1로 존속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습하기 위해서 하나씩 다수결로 했을 때 되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 봤어요. 그러면 여기는 폐지, 여기 존속, 여기는 폐지 이렇게 될 거야. 만약에 점수 투표제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끝에 점수 투표제로 하게 되면 자, 점수에 대한 합계가 요 끝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 더하니까 어떻게 돼? 얘는 22점, 얘는 28점. 네, 요렇게요. 그리고 얘는 27점, 23점 이렇게 돼. 그러니까 사실 점수로 부여를 하게 됐을 때는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게 이렇게 나와 있는 징병제는 폐지고요. 가족법은 존속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 선호도를 반영하는 거지. 요거는 점수로 부여해서 이게 선호도를 반영한 거야. 오케이, 그냥 천천히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기서 A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A는 존속은 빵점이야. 아, 이거 징병제는 진짜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냐면 결론은 존속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자기가 진짜 싫어하는. 그리고 가족법에 대해서는 거기 보면 4대6이니까 뭐 그닥 뭐 이렇게 가족법은 폐지에 표를 던지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뭐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뭐 존속도 상관없는데 굳이 하나 고른다 그러면 기권할 수는 없으니까 폐지에 6대4 해서 표를 던졌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봤을 땐 뭐야? A 입장에서는 가족법이 존속된다는 게 이게 참으로 슬픈 개탄스러운 현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 보면 2를 볼까요? 2. 아니 2를 보니까 2라는 사람은 징병제에 대해서는 거기 6대4야. 자기가 뭐 그냥 존속에 표를 던졌어. 근데 별로 큰 관심이 없어. 징병제에 대해선. 근데 그냥 굳이 선택하라고 그러면 기존에 하던 대로 그냥 하시죠. 이렇게 한 거고 가족법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게 존속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내용까지는 안 들어가 있지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입장에서는 봤을 때 굉장히 과반수 다수결로 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결과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징병제는
징병제는 존속이었습니까? 존속 이렇게 되고, 그리고 가족법은 폐지, 이러한 결과가 됐습니다. 이렇게요. 네, 이런 결과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슬퍼하는 사람이, A는 징병제 존속으로 인해서 A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지. 엄청 슬퍼. 이 나라를 떠날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리고 가족법이 폐지됨으로써 가족법을 엄청 존속을 강조했던 E는 또 역시 슬퍼요. E는 엄청 슬퍼. 역시 슬퍼하는 두 명의 투표자가 있게 됩니다. 뭐 이해되시겠죠? 취지는.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것처럼 유권자들의 점수를 반영했을 때랑 다수결로 했을 때랑 제대로 선호를 반영하는 결과랑 이 둘이 이렇게 일치하지가 않는 거야. 물론 점수 투표제로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신은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잖아. 자, 그러니까 거기 연합 가능성 오른쪽에 3번 있죠? A와 여기 보시면 E가 같이 슬퍼가지고 이제 포장마차에서 술 한 잔을 기울이고 있는 건데, 둘이 뭐 얘기하다가 정치 얘기 뭐 이런 사회 얘기하다가 이 나라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뭐 왜요? 그러니까 A는 제가 봤을 때는 징병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별 생각 없습니다. 아니 뭐 별 생각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존속의 표를 던지긴 했지만 아닙니다. 막 역설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얘가 갑자기 물어봐. 그러면 근데 뭐 A씨는요? 그 가족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정부가 뭐 한 가족법이요. 가만히 보니까 완전히 폐지되게 생겼어요. 이거 우리나라 뭐 뭔지 모르겠지만 동방예의지국이 이게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전 별 관심이 없었는데 국방과 이런 게 관심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뭐 둘이 갑자기 눈이 맞는 거지. 연합 가능성, 물론 이거 대충 내용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투표가 결과가 나올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둘이 이제 이렇게 연합을 하는 거죠. 이렇게요. 이 하트가 맞나? 아무튼 연합 가능성이 있어요. 누가 연합 가능성이 있냐면 A와 E가 연합 가능성이 있고 서로 좀 밀어주는 거야. 뭐 굳이 E는 징병제에 대해서 관심 없으니까 그냥 뭐 4대 6으로 이렇게 좀 바꿔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얘도 그냥 뭐 4대 6대 4로 이렇게 바꿔주면 서로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가 되고,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봐도 선호를 나타내는 점수랑 잘 부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연합 가능성 보고, 이게 바로 정당이라는 플랫폼인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당 있잖아요. 정당이 매번 안건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당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안건을요 이렇게 패키지로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야. 우리 정당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징병제의 존속과 징병제의 폐지와 가족법의 존속이라는 패키지를 이렇게 제공하게 되면 사람들이 뭐 그런 걸 보고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모든 안건에 다 찬성하는 건 아닌데, 안건이 뭐 한 5개를 제시했는데 거기서 내가 3개는 내가 진짜 원하는 거고 2개는 별로 관심 없는 거다. 그러면 원하는 바를 지지하게 되는 거니까 정당 입장에서도 전반적으로 표를 가장 많이 얻는 방법이 패키지로 제공하는 거예요. 아니 뭐 여러분 그 컴퓨터나 이런 거 살 때 어떻게 사요? 진짜 컴퓨터에 재능 있고 잘 아는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거, 내가 이게 뭐 문서 작업용인지 동영상을 보는 용인지 게임하는 용인지 그걸 봐서 전자제품 있는 데나 이런 데 가서 거기 맞는 그래픽 카드나 그걸 따로따로 구입을 해서 조립을 하면 제일 좋지 않겠어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사겠어요? 컴퓨터. 삼성 그냥 산다고. 그러니까 알아서 내가 봤을 땐 마우스가 좀 꼬지고 모니터는 뭐 괜찮고 그래픽 카드가 좀 꼬진데 그래도 뭐 그냥 전반적으로 무난하네 뭐 이렇게 해서 사는 경우
자동차 같은 경우도 비슷하고 자기가 이제 원하는 소리 뭐 음향해서 막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게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게 그거야. 자동차, 뭐 현대 하면은 뭐 여러 가지 패키지를 제공하게 되면 뭐 그냥 무난하지 않겠어? 해가지고 그냥 구입해서 많은 사람들의 고객을 끌어들이는 방법이 뭐 이런 연합 가능성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게 다 뭐다? 득표 극대화의 하나의 방법이네요. 네, 그 정도 보시죠. 자, 이게 정치적인 결탁과 비슷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에 봤었던 표를 교환하는 행위랑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경제학에서는 표 교환 행위 이게 로그롤링해서 통나무를 같이 굴리는 건데 여기 뭐 네거티브한 개념은 아니지. 교환이라는 거는 긍정적인 개념이 강해요. 경제학에선. 물론 이제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효율성을 높이고 여기서 말하는 긍정적이라는 뜻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면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고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고 학교에서 주는 펜이 더 좋으네. 괜히 샀네. 이걸로 해야겠네. 아무튼 효율성을 높이고 이 효율성이 높다는 건 우리가 뭐냐면 잘 선호를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긍정적인 개념이 있지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치적인 결탁 과정에서요 밑에 부정적이 있잖아. 특정 이익 집단들이 밀실에서 야합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는 좀 네거티브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긴 하겠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여기 좀 지워야겠네. 하나씩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득표 극대화 할 때 거기 보시면 도서관과 체육관에 대해서 A 상황 보이세요? 도서관과 체육관에 대해서 이렇게 역시 투표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선호를 표출하게 되는데 제일 끝에 보시면 사람들의 선호가 거기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상황 1 거기 한번 보시면 밑에 도서관 체육관 끝에 보세요. 순편 이게 총합 보시면 도서관 그리고 체육관 이렇게 있는데 자 제일 끝에 이렇게 보시면 토탈 순편 이게 총합 보니까 얘는 100 그러니까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 이제 도서관이 건립되고 체육관이 건립되면 좋아지는 거지. 근데 거기 보시면 이제 다수결로 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3명의 사람이 있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이렇게 있는데 A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00이니까 도서관 건립에 저 반댈세 이렇게 한다고요? B는 찬성을 해요. C는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이 다수결로 하면 2대1로 반대돼서 도서관에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체육관도 마찬가지야. A는 다 반대야. B는 반대하고 C는 내가 도서관은 별로지만 운동은 해야지 하고 찬성을 했지만 표결 결과 2대1로 체육관도 건립이 안 됩니다. 오케이, 이해돼 있죠? 이거랑 비슷하게 사실 도서관과 체육관이 뭐 이렇게 건립이 되면 선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둘 다 사회 후생을 개선시킨다고. 이게 플러스니까. 그래서 사회 전체적인 후생을 개선시킬 수 있지만 둘 다 모두 부결됩니다. 이렇게요. 안건이. 그러니까 이제 사회 후생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가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이게 표 교환 행위처럼 협력을 통해 가지고요. 서로 좀 밀어주는 거지. 그래서 다수결을 적용하지 않고 협력을 잘 하게 되면 둘이 이렇게 얘는 무조건 반대네. 서로 이렇게 밀어주게 되면 서로 얘랑 요거 반대되는 거 그거 서로 밀어주게 되면 둘 다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데 순편익을 증가시키는 사례고요. 이게 둘 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이때는 차라리 사회적으로 건립이 안 되는 게 좋은데
이 협력을 통해 가지고 쓸데없는 걸 막 이렇게 해서 더 많이 과잉 생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따져서 보시면 되겠어요. 넘어갈게요. 자, 대의민주주의와 중의자 투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 지난번에 봤었던 겁니다. 자, 정치가를 이렇게 선발해 가지고 국민이 대의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주인 대리인 문제가 생기는 거지. 본인 대리인 문제가 생깁니다. 대리인 문제 이렇게. 국가의 주인은 누구예요? 본인을 주인이라고도 번역하죠. 아이고, 주인. 국가의 주인은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데 이제 사실 가만히 보면 이게 정치인들이 주인인 것 같이 행세를 하죠. 주인. 이 사람들이 이제 누가 본인 주인이냐면 국민이 우리가 전부 다 정계에 나가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정치가를 이렇게 대리인으로 정치인 이렇게 뽑아서 나 대신 나의 의견을 좀 국회에 가서 반영해서 입법 활동 좀 하세요. 이렇게 의뢰를 하는 거죠. 근데 정치인이 이제 주인인 것처럼 보통 이제 늘 돌아가지. 그러다 이제 언제 갑자기 정신을 차리냐면 선거 때 좀 제가 봤을 때는 정치인들이 잠깐 정신을 차려요. 아,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그런 여러 가지 힘들은 다 국민에서 나오는 건 정신을 차리다가 그러니까 이때 선거 때가 되면 굽신굽신 하다가 선거 끝나면 선거 때는 괴로워요. 선거 때 뭐 맨날 저는 좀 답답한 짜증나는 게 횡단보도 앞에 맨날 서 있어. 가는 길목마다 서 있어가지고 계속 뭐 인사하고 막 하는데 미안하니까 그래도 아, 고생하세요 하는데 이게 또 슈퍼 갈 때 뭐 이렇게 인사하면 또 예 수고하세요 뭐 올 때 하면 아까 그 사람이니까 좀 가볍게 해도 되잖아. 까먹겠지 알겠어. 그러니까 또 그냥 막 그냥 격하게 막 이렇게 하니까 아유 막 밖에 나가기가 그냥 시끄럽고 막 그렇긴 하더라고요. 기억도 잘 못하고 그러다 이제 선거 끝나면 어떻게 돼? 아, 국가의 주인은 나구만 또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이 좀 정신이 오락가락한가 봐. 그래서 아무튼 잘 뽑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인데 진짜 괜찮은 국가와 민족을 위한 정치인들이 많으면 좋은데 이게 다 싫은 사람들이 많어. 내가 A를 지지했으면 A를 좋아서 뽑는 게 아니라 투표는 해야겠는데 B가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그나마 A를 뽑는 거. B를 뽑은 사람도 A가 꼴도 보기 싫어서 B를 뽑고 이게 뭐야 다 불행하긴 한 거죠. 예.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역선택 그런 거 비슷하게 이 정계에 또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뭐 이상한 사람들만 자꾸 있고 괜찮은 사람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또 뭐 추출 당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괜찮은 사람도 이상해져. 뭐 이렇게 되니까 좀 뭐 쉽지 않은 거지 뭐.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대의제와 중의자 투표는 지난번에 봤었던 표를 극대화하는 방법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의 투표자가 선호하는 안건 그거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야지. 선거 때 국민은 누가 괜찮은 사람인지를 이렇게 감시를 잘 하면서 관찰해 가지고 제대로 표가 한 표밖에 안 되지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아, 선거 날이 거의 다가왔어. 근데 내가 만약에 학교에서 중간고사 보거나 아니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출마한 뭐 시의회나 뭐 국회의원이나 이 사람들이 뭔지 막 그거를 지금 열심히 한번 보고 정책을 보는 게 더 낫겠어요? 중간고사 공부하고 시험 공부하는 게 낫겠어? 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괜찮은 사람이 출마했나 보는 것도 좋겠지만 개인적으로 그 정치인에 대해서 일일이 찾아보는 것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요. 나 당장 내일 시험인데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무시하는 거야. 약간 번역을 레셔널 이그노런스를 무지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냥 약간 무시. 당장 더 급한 현실 나한테 급한 거 이 정치인들이 뭐 이렇게 뭘 하겠습니다. 아 그럼 뭔 좀 미래 얘기고 이걸 먼저 신경을 쓰니까 가끔 또 선거철에 만약에
놀러 가는 사람도 있는데 놀러 가는 그런 게 정치에 관심 없어서라기보다 아니면 도서관 가서 공부하는 사람이 관심 없어서라기보다는 당장 오히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 하나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근데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에 보세요. 합리적 무지를 보세요. 일반 시민들은 대부분의 공적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게 오히려 개인 입장에서는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정보를 획득하는 비용은 내가 이 누가 나왔는가에 대해서 곰곰이 체크하는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보다 거기서 얻게 되는 기대 편익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3번에 보시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합리적 무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네, 그 정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관료에 대한 행태를 살짝 좀 체크해서 보도록 할게요. 관료 보시면 아니다 우리 잠깐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이게 좀 파트가 달라지니까 아침이고 하니까 분위기도 다운돼 있어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 할게요.